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아마 내일쯤 의결하지 않을까. 윤석열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해가지고 이재명 죽이기를 했다. 이거는 이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이 만드는 대호재입니다. 이게 대호재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한다는데, 물론 이게 필리버스터 좀 반대하는 모양새는 좀 갖출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게 대호재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위례, 쌍방울, 이런 걸 이게 다 조작 기소했다. 이런 데 국정조사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대장동, 위례, 그 다음에 쌍방울, 그리고 이제 김용 금품수수, 그 다음에 부동산 통계 조작, 그리고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명예훼손을 보도한 언론을 이렇게 탄압한, 요런 이제 7가지, 이걸 이게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재판은 이게 법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이라는 게 우리 서울중앙지법, 수원중앙지법 이런 현실의 법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역사의 법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하는 정치의 법정도 있습니다. 여론의 법정. 법정이라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결국 이재명 재판을 재개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 범죄에 대해서 현실 법정에서 중단이 돼가지고 아무도 이게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이게 국회라는 정치의 법정에서 또 이게 여론의 법정에서 이재명이가 죄가 있냐 없냐, 이걸 이게 다시 한번 국회에서 재판하겠다, 이 의미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좋냐고요.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 범죄나 재판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하면 조용히 재판 중단시켜놨고, 그에 대해서는 아예 덮어놓고, 예를 들어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이제 경제, 민생 이런 거 가지고 선거를 좀 치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재명의 범죄가 진짜냐 조작이냐 이거 가지고 선거 치르면요 얼마나 우리한테 좋습니까? 이 7가지는 명백하게 이재명이가 범죄자라는 수많은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걸요, 아무리 흑을 백이라고 백을 흑이라 해도 이재명의 이 범죄를 조작 기소 또는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아무리 국정조사 해도 절대 그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게 판검사를 믿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싸우겠어요. 필리버스터 좀 하다가 그만두고 이게 제대로 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국민의힘 없어도 돼요. 판검사들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면 저는 이게 무능한 민주당 의원들은 판검사들이 증거로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정조사가 검찰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조사 대상 기관, 대법원, 서울고법, 수원고법, 이런 법원이 전부 대상이고, 그 다음에 검찰, 공처, 그리고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모든 부처가 국정조사의 대상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들에게 불러놓고 이재명 재판이 적절했냐 안 했냐 이거 해주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대법원은 적정하게 했다 답을 하면 그게 생중계가 되면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 의원들 말을 믿겠어요? 대법관이나 판사들 말을 믿겠어요? 아니, 수원지법에 신진우 판사도 부르자니까? 신진우 판사 불러가지고 이화영이 그게 형량이 적절한지 아닌지 대북송금 한번 따져보자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한테? 판을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판사들까지 다 불러라니까?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불법이죠. 법적으로는 이게 민주당이 재판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국정조사하면
원래 국회법에 반하는 불법인데, 근데 자기들이 뭐 자살행위를 하니까 자기들이 자익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제 그 판을 깔아주니까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자국에 이재명이가 유죄냐 무죄냐 이게 이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중단돼 있으니 국회에서 정인들이나 또 그 판검사들 불러서 국정조사 한판 해보자니까. 그러면 이게 판사들이 놓아가지고 이런 이게 증거로 나 유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호재잖아요. 근데 그게 뭐 상권 분립이나 또 이게 그 국정조사 한계 때문에 판사들이 놓을지 안 놓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발생하는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저자들이 판사까지 다 불러가지고 재판이 정당인지 아닌지를 국정조사 하겠다. 이게 상권 분립 국가 맞나? 우리나라가 이게 법치 국가 맞나? 이런 식으로 이게 중도층이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닙니까? 이 국정조사는 선거 50일까지 하니까 이걸로 이번에 한번 이슈 잡자니까요. 이번 선거는 이게 다른 거 빼고 이재명이가 이게 범죄자냐, 이재명이 억울하게 기소당하고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냐, 또 이게 김용이 범죄자냐, 억울하냐, 이화영이가 범죄자냐, 억울하냐, 또 이게 대장동 김만배가 범죄자냐, 억울하냐, 이거 가지고 선거하자니까요. 우리로서는 이게 아주 좋은 정말 이게 그 이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이거야말로 이게 100% 서해 공무원 피격도 마찬가지 100%요. 문재인까지 불러봐서 잘못한 게 있잖아요. 조작한 게 있잖아. 박지원이나. 통계 조작한 것도 맞잖아요. 김용이 돈 받은 것도 맞잖아요. 대장도 위례 비리도 맞잖아. 특히 북한은 대법원까지 판결 났잖아. 쌍방울은. 우리로서는 이게 뭐 워낙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판을 깔아주면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서 이런 이 증거 때문에 기소했습니다. 또 이게 판사들이 뭐 놀지 안 놀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로 이게 유죄 판결했습니다. 또 이게 뭐 공무원들 놀 거 아니야. 이런 이유로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판을 깔아주면. 저는 이게 우리한테는 대호재다. 자, 그렇다면 이게 결국 정청래나 민주당이 왜 이런 짓을 할까? 제가 보기에 이걸 이재명이 원할까? 이재명이 원할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범죄가 계속 이게 언급되는 게 좋을까? 우리 자기는 할 일이 많은데, 결국 이게 옛날에 이재명 재판 중단법 만들려고 정청래가 이재명 재판 중단법 만들려다가 이재명이한테 혼났잖아요. 왜냐면 이게 아니,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왜 괜히 재판 중단법 만들어가 분란만 일으켜? 누가 보면 이게 뭐 재판 중단이 부당한 줄 알 거 아니야? 왜 그런 법을 만들어? 이래가 정청래가 혼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래요. 이재명이 공소 취소해봤자 실익도 없어. 왜냐하면 이게 공소 취소해도 정권 바뀌면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이게 재기소가 되기 때문에 공소를 취소해봤자 이게 이재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또 공소 제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공소 취소해봤자 내한테 최종적으로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괜히 이게 이슈가 되면 내 정책이나 모든 이게 개혁은 전부 이게 다 파묻히고 결국에 내가 쌍방울, 뭐 대장동, 또 이게 김용,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재판 이슈로 선거 치르느냐? 이러면 이게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으로 기분 나쁠 겁니다. 저놈들이 내를 위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내를 물먹이나? 저는 그래 봐요. 이번에 정청래가요, 결국에 이재명이 끌어내리는 물먹이는 걸로 봐요. 아니면 이게 진짜 무식하거나, 정청래가 IQ가 한 자리 진짜 무식하면 이게 이재명한테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이짓거리 하는데, 근데 정청래가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진 않거든. IQ가 아무리 안 돼도 2자리는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이게 이재명한테 도움될까 안 될까 정청래가 판단 못 하겠어요? 무리하게 이재명 공소 취소하고, 무리하게 판검사 막 불러서 조사하고 공무원들 막 부르고 이러면 이게 결국 이재명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정청래가 그걸 판단 못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 정청래가 고도로 돌려가게 해가지고 우리게 이재명을 완전히 뭐 물먹이는 이런 이제 오히려 공작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이래 봅니다. 왜? 저희로서는 아주 좋거든요. 저희로서는 이게 국정조사하면 아주 좋아요. 왜? 우리야 뭐 더 당할 것도 없잖아. 우리는 이미 다 끝났고. 근데 뭐 전부 이재명과 관련한 범죄,
이런 걸 이렇게 국정조사 해주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발언할 수 있지만 저는 판검사들을 믿기 때문에 증거가 다 이게 국회 조사 과정에 모든 증거들이 다 나오고 검사들이 나오가 박상용 검사나 다 이게 넣어가지고 엄혜준 검사나 아니 이런 증거가 있어 이렇게 기소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이러면요. 결국이 그 완전히 이재명이는 완전히 뭐 엿대는 거죠. 결국 이번 국정조사는 정청래가 아마 이재명을 완전히 까기 위해서 이재명을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게 이재명 죽이기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결과적으로 그거 될 겁니다. 물론 이게 정청래 그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놈이 멍청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재명한테 도움 될까 공소 취소해주고 뭐 국정조사하면 이런 게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공소 취소하면요 역풍만 엄청나게 역풍만 불고 나중에 어차피 정권 바뀌면 공소 재개하면 되거든요. 도움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치니까 우리로서는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로서는 이게 지방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이게 이슈의 반전 이게 필요한데 이제 뭐 다른 게 정책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윤 대통령 내란몰이 이런 것도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이재명이가 대장도 범죄가 있냐, 또 이게 북한에 돈 보낸 게 있냐, 김용희가 뇌물 받은 게 있냐, 또 서해 공무원에게 피격 조작인 건 없느냐, 또 이게 문재인이가 부동산 조작인 건 없느냐, 전부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 가지고 싸우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아주 좋은 이게 기회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 정청래가 어떻든 의도는 어떻든 간에 결국은 이게 이재명을 때려잡게 되는 이런 게 엄청난 자해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국민의힘도 반전의 계기가 왔습니다. 이제 뭐 윤석열 계엄이나 내란 이런 건 이제 이슈가 아니죠. 이제 모든 이슈는 국정조사에서 7가지 이 범죄 이재명의 범죄 이게 이슈가 되면 우리로서는 대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구 지역의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요. 지금 대구 공천이 중진 컷오프 논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대구는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부터 거의 뭐 살상의 고향하고 똑같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정서도에 제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대구 공천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라디오나 TV 방송에서 유튜버뿐만 아니라 제가 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 신문 기사로도 이게 언급이 돼 있고 제가 오늘 중앙일보나 몇 개 제 이름 기사도 봤는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그 텃밭일수록요, 텃밭일수록 대공지정, 지극히 바르게, 지극히 공정하게, 대공지정, 이런 게 자세로 진짜 사심 없이 지극히 공정하고 누구도 시비 못 걸 정도로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공천해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이게 그 정치 청산하고 뭐 낡은 정치 청산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낡은 정치 청산을 왜 이정현 위원장이 합니까? 이정현 위원장이 임시로 공천 관리 잠깐 맡은데 며칠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꾼다, 개혁한다, 낡은 정치 다 뜯어고치게 이거야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과대망상일 뿐더러 이거야말로 이게 과욕 중에 과욕이에요. 그냥 내가 임시로 잠깐 며칠 관리, 공천 관리만 내가 맡아서니 공정하게 경선하면서 관리만 해줄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게 이정현 위원장 뭐 우리 정치판 다 더럽고 정치 개혁하고 뭐 정치 혁명하고 이런 걸 해달라고 모셔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지극히 바르게 공정하게 누구도 시비 못 걸 정도로 딱 이 공천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 신청했잖아. 공천 신청했잖아. 그 중에 일단 전과자가 있나? 전과자 걸어내야지. 그걸 결격자니까. 또는 이게 엄청나게 뭐 해당 행위자가 있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지. 당을 엄청난 해당 행위자. 예를 들어 뭐 한동훈이다, 김종혁이다. 이거는 배은진이다. 우리 징계를 했잖아. 이런 거는 이게 배제할 수 있다 봐요. 해당 행위자니까.
징계 경력이 있거나 이게 가처분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최소한의 결격자들에게 걸러내고 나머지는 이게 공정하게 누구나 승복하도록 공정하게 경선해서 결국에 당원과 대구 시민이 후보를 결정하도록 그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누구를 어떻게 내정했다, 누구는 뭐 예를 들어 동구의 최은석 이분이 CJ 제일제당 대표하다가 어떻게 영입대가 지금 초선인데요. 아, 이정현 위원장이 그를 페이스북에 뭐 기업을 뭐 잘 경영해보고 투자를 유치해보고 일자리를 창출해보고 뭐 이런 식의 누가 봐도 최은석을 염두에 둔 듯한 글을 떡 올리나니 다른 주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게 오죽하면 방송에 나가서 제가 최은석을 얼굴도 못 봤고 제가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제가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최은석도 공정한 기회는 주라 이거지. 경선 기회는 주라 이거야. 그러나 내정된 듯한 이런 부적절한 오해받는 은행은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최은석 의원이 뭐랬어요. 나 이정현 위원장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자기도 오해받으니까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불필요한 은행을 본인이 공천에 결정권도 없는데 말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제가 최은석 의원이 저는 훌륭한 분이라 생각하지만 오죽하면 제가 최은석이가 전선황이냐 이재용이냐 삼성에 전문 경영인으로 월급 받고 이래 CJ 제일제당의 이재현도 아니고 이재현은 오너고 그게 이재현 CJ 회장이고 그 전문 경영인인데 얼마나 결정하고 얼마나 일자리 창출하면 했겠냐. 우리나라 전문 경영인이 그분이 전선황이냐 이재용이냐 이렇게까지 제가 직격탄을 날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은석 의원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분도 훌륭한 분 맞아요. 그러면 그분도 공천 기회를 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컷오프 시킬 사람 없어요. 대구에 제가 볼 때 컷오프 시킬 사람 없어요. 홍석준 전 의원들이 제 방송도 여러 번 했지만 진짜 훌륭한 분이거든요. 홍석준도 충분한 자격이 돼요. 대구시 오래 있었고. 자, 이재만 동구청장 그분들에게 경력이나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다 돼요. 나머지 현역들은 말할 것도 없고 추경호, 윤재호, 주호영까지 그것도 컷오프 시킬 사람은 없어요. 제가 주호영을 비판했지만 당장 컷오프 시킬 이유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해당 행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장동혁 좀 비판하고 윤대 비판한 건 있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서로 비판할 문제지. 그럼 9명 가지고 대구 시민들한테 공정하게 여론조사 한 3군데 선정해서 최대한 2, 3천 명 최대한 공정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컷오프를 평균해보면 어느 정도 근접할 거예요. 그래서 한 4명이나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리고 추려가지고 선거운동을 충분하게 주라 이거야. 왜? 대구는 제일 늦게 공천하면 돼. 김부겸이 출마선을 하고 나서 제일 늦게 해도 된다고. 4월 말에 해도 된다고. 빨리 할 이유가 없죠. 대구는 우리 텃밭이니까. 따라서 한 달 이상 충분하게 선거운동할 기회를 주서 그리고 다시 공정하게 또 대구 시민 여론과 당원 표 이래가지고 4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김부겸이하고 붙을 때 나머지 사람들도 흔쾌하게 명분도 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부겸이 옛날에 수성구에 국회의원 될 때 그때 김문수 이기고 20% 이상 이겼어요. 김문수 후보가 20% 이상 졌다고. 그때 제가 김문수 캠프에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김부겸이 수성구에 국회의원 될 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가 물론 그때는 경기도에서 마치자마자 내려가고 여러 데 원인이 있었지만 어떻든 저떻든 수성구에 김문수 후보를 그만 이기고 이겼잖아요. 그때. 그러기 또 대구시장 나와서도 40% 이상 얻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야당이고 이번에 여당이잖아. 여당이면 또 뭘 대구에 예산 폭탄을 들고 야 통합시켜줄게 5조씩 뿌려줄게 또 이렇게 공항 원래 안 주지만 내가 되면 공항 다 예산 준다더라 이전 무슨 폭탄을 들고 내려올지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공천이 이런 상황에서 공천이
불공정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대구 시민들이 국민이 아직 정신 못 차렸냐? 당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공천 밥그릇 싸움하면서 이렇게 정신 못 차렸냐? 이러면 이게 김부겸이 찍을 수도 있고 또 이게 투표 안 할 수도 있고 심각한 게 문제가 있어요. 또 이런 이 분위기를 파고드는 게 한동훈계입니다. 한동훈계가 계속 하면서 이 분위기를 파고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대구까지 날려버리자. 그럼 장동혁이 완전히 날아가니까 대구까지 망가뜨리자. 그러면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한동훈이도 대구에 놓을 수 있고 물론 부산에 나갈 가능성이 지금 더 높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계에서. 이런 상태에서 마음대로 컷오프가 누구 특정인을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진숙 위원장도 그래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 제가 누구보다 방통위원장 할 때부터 누구보다 제가 많이 띄워주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격려 지원해 줬죠. 그래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도 우리 우파의 훌륭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 다만 이제 저의 개인적인 마음은 국회 가가지고 과방위에 싸우면 더 좋겠다. 행정 이런 경험이나 또 대구 오래 떠나 있었으니까 이런 개인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거야 본인이 대구시장 하겠다면 제 생각이 또 다 고집할 수도 없으니 그분도 그럼 컷오프 시키지 말고 그분 포함해서 이진숙 포함해서 다 그냥 저는 공정하게 경선해라.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왜 대규모의 컷오프를 하느냐. 특히 추경호에는 엄청나게 탄압받아지 기소까지 됐는데 왜 컷오프 합니까? 기재부 장관까지 하고. 뭐가 이게 부족한데요? 그게 기소대가 컷오프 합니까? 그게 개인 범죄입니까? 특히 저는 윤재호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대구에 그만 기회가 오랫동안 대구 민심도 알고 원내대표도 잘했고 윤 대통령도 호흡이 제일 잘 맞았고 아니 컷오프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구에 국회의원 4번 했다고 4번 한 사람이 시장하는 게 맞지. 그래 대구를 잘 알 거 아니에요. 대구를 전에 모르는 사람이 시장하는 게 맞습니까? 대구에서 국회의원 몇 번 하면 대구 사정을 더 잘 알잖아요. 이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머지 유영아 의원도 그래요. 유영아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 떠나서 본인의 능력으로 국회의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말은 공정한 기회를 주라 이 말입니다. 자꾸 이정현 위원장 개혁이 시끄럽다고 계속 시끄러워도 간다고 하는데 조용하면 우리 죽는다는데 시끄럽다고 다 개혁이 됩니까? 시끄럽다고 다 개혁이냐고. 분열도 시끄러워. 그러니까 개혁도 시끄럽지만 분열도 시끄럽다고. 근데 지금 대공천은 분열의 길로 시끄럽게 가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오늘 장동희 대표가 오죽하면 내려가고 얼마 전에 또 페이스북에 공정한 경선 보장을 했으니 특단에 뭔가 조치를 해도 대구에서부터 이게 분열되면 안 돼요. 지금 부산과 울산이 분위기가 좋아서 동남풍이 불나는데 경북도 좋아요. 지금 경북, 울산, 부산, 경남도 괜찮아. 이렇게 지금 완전히 동남풍이 불려고 하는데 대구에서부터 완전히 그 바람이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확실하게 대구에서 공정한 경선을 주라. 이정현 위원장 더 이상 고집 피우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대한민국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전혀 다른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어떨까요? 한쪽에선 수만 명이 모인 화려한 축제가, 다른 한쪽에선 사람들의 목숨이 오가는 끔찍한 재난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상황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비판적인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극명한 대비를 통해 묻고 있어요. 과연 우리의 안전을 위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두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왼쪽은 4만 명의 팬들로 뜨거웠던 축제 현장 서울 광화문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그 시각 대전에서 벌어진 끔찍한 대형 화재 현장입니다. 한쪽은 환호성, 다른 한쪽은 비명. 정말 너무나도 다른 두 모습이죠. 그럼 먼저 축제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 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위해서 그야말로 수도 서울이 거대한 요새처럼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당시 안전작전이 얼마나 대규모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동원된 인력의 규모입니다. 단 하나의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됐는지 그 숫자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경찰관만 무려 6,500명이 동원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찰력이 이 행사를 위해 배치됐던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경찰력에 더해서 주최 측에서 고용한 사설 안전요원도 3,5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럼 공권력하고 민간 인력을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인력이 이 현장 하나에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제부터가 이 자료가 진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바로 소방 인력인데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광화문 현장에서 대기만 하고 있던 소방관이 무려 1,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소방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비 차량까지 싹 다 포함해서 약 150대가 광화문 근처에 배치됐었다고 해요. 정말 이 숫자들만 딱 놓고 보면 이 행사는 그 어떤 위험에서도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던 서울에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 대전이라는 다른 도시에서는요, 생사를 다투는 진짜 긴급 상황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철통 보안 속에서 축제를 즐기는 동안 대전의 한 대형 아울렛 건물에서는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힌 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기 상황에는 과연 자원이 얼마나 투입됐을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왼쪽, 만약을 위해 대기하던 소방관은 1,000명이었죠. 그런데 오른쪽, 실제 불길과 싸우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은 200여 명에 불과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소방차는 상황이 더 심각해요. 대전 화재 현장에 초기에 도착한 차량이 40여 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광화문에 대기하던 차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죠. 자료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갇힌 대형 화재에 이 정도 초기 대응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화자는 신속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말로 강조하는데요. 화재에서는 정말 1, 2분 사이에 수십 명의 생사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골든타임을 대전 현장에서는 놓쳐버렸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 표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딱 요약해줍니다. 왼쪽은 예방을 위한 대기 인력, 그리고 오른쪽은 실제 재난에 대한 대응 인력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는 드러난 사실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자료 속 화자의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예방 조치에는 이렇게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는데 정작 실제로 벌어진 재난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자원이 동원됐는가? 이게 바로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화자는 이태원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제시합니다. 과거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치적인 압박감이 실제 위험을 분석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의 과잉 대응을 낳았다는 주장인 거죠. 물론 이건 이 자료에 나오는 화자 개인의 분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광화문 배치는 필요 이상의 과잉 대응, 일종의 쇼였다. 둘째, 그 동기는 실제 위험 대비가 아니라 정치적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과잉 대응 때문에 정작 진짜 재난이 터진 대전으로 가야 할 자원이 부족해졌다. 결국 이건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실패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날카로운 분석 뒤에는 어떤 결론이 따라올까요? 이 화자는 여기서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내지 않고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 화자가 내리는 최종 판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자원을 잘못 배분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그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첫째, 국회가 직접 나서서 이 사태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린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다시는 이런 식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자료의 분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이 특정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 사회가 또 국가가 계획된 대규모 행사와 예측 불가능한 재난 사이에서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과연 가장 합리적일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죠.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